다 충격이죠.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은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한국은 워낙 분량도 없을 뿐더러 뭐 썩거비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 뭐 사람이 못 살 세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교과서만 보면 한국은 거의 뭐 실패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드라마를 보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신데렐라 스토리 막 이런 건데 보면 이제 가장 어렵게 자란 집의 뭐 여성이 이제 뭐 재벌집 손자 뭐 아들 이렇게 결혼하는 게 보통의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 그게 가장 시청률이 잘 나왔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서민 계층의 삶조차도 북한에서는 상류층의 삶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 잘 산단 말이에요. 뭐 예컨대 2004년에 억세여라 금수나라는 드라마가 나왔었어요. 그 기성용 씨의 아내인 한혜진 씨가 그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이게 일 엄청 열심히 하고 들어와가지고 힘들어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저녁에 든든한 한 끼를 먹지 못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서민의 삶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대부분 다 대학생들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근데 북한에서는 라면이 고급 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가난한 최하위 계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뭐 라면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삼겹살 뭐 이런 거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왜 힘든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도 똑같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특히 탈북 청년들이 한국에 오니까 막 헬조선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가 힘들다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건 헬이 아니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느끼는 가난이라는 것과 북한에서 느끼는 자유가 없는 생활이라는 이런 게 한국이 아무리 뭐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후하다 할지라도 북한의 상위층과 맞먹으니까 그때 경제력 차이를 느끼는 거죠. 지금은 북한도 라면을 생산을 해요. 그것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은 라면은 대부분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입을 하려면 달러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달러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먹을 수 있었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초코파이라든가 몽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국산 과자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구입할 수 있었던 희귀템이었죠. 제 또래부터는 아마 북한 노래보다는 한국 노래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잘 나가는 인싸클럽 이런 게 있잖아요. 인싸 모임들. 그런데 가면은 한국 노래 부르는 게 유행이었고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북한 노래 부르면 약간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한류가 미친 영향은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보다 훨씬 열악할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 서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최상위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삶이 어땠다를 감히 말씀드리는 건 조금 뭐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뭐 주변에서 같이 탈북민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고 흰쌀밥을 하루 세끼 먹는 건 사실상 힘든 일이고 하루 세끼 뭘 먹을 수 있으면 일단 되는 삶이에요. 그게 뭐 옥수수가 됐든 뭐 감자가 됐든 뭐 쌀이 됐든 그나마 쌀밥을 먹는 집에서도 사실 고기 반찬 구경하는 거는 잔치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대부분 북한에서는 그래서 인조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고기를 먹지 못하니 콩을 가지고 이제 가짜 고기를 만들어서 먹는 거죠. 우리나라 절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절밥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절에 이제 템플스테이 하러 가면 고기는 내놓지 못하는데 콩으로 이제 굉장히 고기의 그 질감과 비슷하게 이제 식감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되게 선호하는 음식이죠. 그만큼 삶이 어렵고 뭐 전기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사실 전력 한번 끊기면 난리 나잖아요. 북한은 전기가 한번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그만큼 전력 사정이 어렵고 평양이라 할지라도 전력이 끊기는 시간이 꽤 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죠. 사회 인프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일단 북한에서 뭐 알만한 사람들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경제력 차이가 그 수준을 논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벌어져 있다는 사실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예능 프로 같은 것도 많이 본다고 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보지 않는 내 고향 6시인가? 뭐 생생정보통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잘 안 보시잖아요. 저도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꾸며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드라마는 뭐 극적인 요소가 좀 드라마틱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교양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없이 한국의 것들을 날 것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아마 세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북한 병사들 특히나 지금 대부분 다 20대일 텐데 그 친구들
친구들은 뭐 중고등학생 때 한국 드라마를 한 편 이상 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요. 뭐 고전적인 방법은 뭐 북중국경 일대에서 일명의 뭐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USB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북한 쪽으로 던져서 이제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그걸 가져다가 시장에다가 이제 그거를 풀면 수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또 다르게는 최근에는 뭐 이제는 다양한 방식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해외 유학생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요. 또한 외교관들도 들어갈 때는 외교 횡령은 검색을 잘 안 하니까 외교 횡령 같은 거에 이제 좀 숨겨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옛날에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CD 형태다 보니까 부피가 컸어요. 근데 지금은 뭐 USB, SD 카드 이런 형태다 보니까 워낙 부피도 작아서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장마당 세대와 한류 세대가 거의 동의어예요. 동치되는 개념이고, 장마당 세대에 의해서 한류가 북한에 많이 퍼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마당이라는 것은 북한의 일종의 시장 개념인데요. 개개인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국가의 배급 능력이 떨어지고 나서 북한의 어떤 그 주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라는 걸 북한이 인정을 하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알아서 찾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게 2002년인데 그때부터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그 장마당이 활성화되니까 정보가 그 안에서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물건만 판 게 아니라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도 같이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유통이 됐죠. 그러면서 장마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세대가 아마 저희 세대, 그래서 장마당 세대 이퀄 한류 세대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북한은 독재 체제잖아요. 독재 체제의 특성 중에서 잘 알려진 것들을 빼고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독재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독재를 유지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독재자라고 비판도 받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억 속에 좋게 남아있는 이유가, 그 독재라는 권력을 오로지 자신을 위한 데 쓰지 않고 어쨌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썼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이것이 대물림되고 그리고 영생토록 권력을 영위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리고 주민의 삶이라는 것,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외부 문물이 북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어떠한 정보도 허락되지 않고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게 범죄 행위고 거의 뭐 총살을 당할 수도 있는 행위란 말이죠. 게다가 뭐 그뿐만입니까? 여행의 자유도 없죠. 발언의 자유도,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 이런 건 뭐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이 북한에서는 당연한 삶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해외 정보가 들어가고 나서 다른 나라와 북한을 비교해 보면은 아니라는 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인권적으로 탄압받는 삶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본인들을 그렇게 만든 지도층으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정보를 막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통일은 앞으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김정은의 그 생각은 사실 북한 모든 세대의 저항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의미의 저항이기는 해요. 북한의 뭐 6070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김일성이 만들어낸 그 통일 논리,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민족, 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에 워낙 머리가 절어 있다 보니까 자다가 깨워도 통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통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 자체로 충격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레거시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왜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식의 적화 통일인 거죠, 그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한국과 통일해가지고 우리도 좀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한 세대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차라리 확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한국이 이길 테니까 한국이 나중에 이기게 되면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부류도 있거든요. 그만큼 젊은 세대는 한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과 통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윗세대랑 좀 통일에 대한 개념은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정은과 그 주변의 몇몇만 지금 통일을 반대론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이러한 반통일 노선은 북한 전체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